네,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회계학 교실의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신경계 통합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신경회계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브레인을 찍은 여러 종류의 회계학 영상 검사이고요. 이것들을 나중에 마지막 슬라이드로 봤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검사이고 왜 하는지, 어떻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을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대략적인 강의의 목차이고요. 이러한 질환들, 신경계 질환들에 대해서 어떤 해계학 영상 검사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관찰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핵의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핵의학이란 방사성 동위원소 및 그 화합물을 이용해서 인체에 대한 영상을 획득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의학의 한 분야로서 우리는 이제 감마 카메라와 PET-CT라는 기계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방사성 의약품을 사용해서 60여 가지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임상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카메라와 PET-CT가 되겠고요. 이제 여러 트레이서들을 사용해서 목적에 맞는 다양한 검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가장 큰 카테고리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저희 핵의학과의 브레인 퍼퓨전 스펙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들이 있죠. 브레인 퍼퓨전 스펙트는 말 그대로 이제 뇌의 혈류를 보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감마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사성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브레인 다이아목스 스펙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잘 스테이트에서의 뇌혈류 영상을 찍은 다음에 혈관 확장제를 주입하고 나서 한 번 더 뇌혈류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잘 스테이트와 이제 확장제를 주입하고 난 다음에 그 두 영상을 비교해서 혈관 그 환자의 혈관 예비능을 평가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거의 기계와 이제 방사선 의약품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네, 브레인 퍼퓨전 스펙트의 방사성 의약품은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조금씩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뇌 혈류를 보기 위한 트레이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긴 한데요. 일단 BBB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라이포필릭하고 뉴트럴 pH를 가지고 스몰 몰레큘러 웨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초기에 이제 처음에 브레인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레브랄 퍼퓨전과 비례해서 디스트리뷰션 해야 되고 뭐 브레인 티슈에서 잘 머무르면서 메타볼라이트를 형성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는 뇌조직 100g당 1분에 약 한 50ml 정도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뇌혈류가 유지되는 것이 뇌는 이제 굉장히 산소를 필요로 하고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뇌압이 변하더라도 일정하게 이러한 혈류를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 혈류는 이제 사실 신생아에서는 조금 지금 어른과는 다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성인과 비슷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나트루키 체인지와 함께 플로우 자체도 전반적으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흔하게 보는 정상적인 브레인 퍼퓨전 영상입니다. 이제 이게 위쪽에서 그 버텍스 쪽에서부터 XCR 이미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잘린 영상이 되겠는데요.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레이 매터, 바이라트랄 세레브랄 그레이 매터, 헤미스피어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딥 그레이 매터가 되겠고요. 화이트 매터는 이제 이렇게 혈류가 좀 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레이 매터에 비해서는 좀 혈류가 적은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지탈 영상이 되겠고요. 이거는 코로날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조금 뒤쪽으로 가면서 잘린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브레인 퍼퓨전 영상을 언제 찍느냐, 가장 흔하고 중요한 그 인디케이션은 뇌경색, 그리고 일과성 허혈 발작, 모야모야병 등의 세레브럴 바스큘라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에필lep시라든지 뭐 예전에는 디멘치아나 무브먼트 디스오더 등에서도 좀 적용을 하려고 했었고요. 이런 브레인 데스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함께 보겠습니다. 매일 58세 환자분이시고 레프트 헤미파레시스와 디스아스리아를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브레인 영상이고요. 아마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와 플레어 영상에서 라이트 이제 하이 템포로 파리에탈 쪽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시그널 체인지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도 어큐트 리센트 인팍션의 소견으로 여겨집니다. 안지오그래피 이미지에서 보면 라이트 ICA가 비주얼리제이션 되고 있지 않고 일부 PCA 콜라테랄 등을 통해서 라이트 MCA 테리토리의 베스큘라리티가 관찰되고 있지만 좀 스캔티하고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인팍션이 생긴 거로 여겨집니다. 저희 브레인 퍼퓨전 스펙트를 시행을 했고 비슷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이 라이트 MCA 테리토리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에시메트릭하게 퍼퓨전이 감소된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날 이미지에서도 레프트와 비교하여 에시메트릭하게 떨어진 혈류가 떨어진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 이제 브레인 퍼퓨전 스펙트는 12시간 이내에 이제 혈류 감소를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아까 그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좀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CT나 MR에서 병변이 보이는 부분에 비해서 좀 더 넓은 라저 에리아에서 혈류가 감소된 소견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는 그 경색과 주위 내부종뿐만 아니고 이 퍼퓨전 감소가 그 생존력을 유지하고 있는 허혈 조직 및 그리고 경색 주위 허혈 경계 부위의 그 2차적인 혈류 감소라든지 경색 부위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서 그 경색 부위로부터 이제 수입 경로 차단에 의한 그 대사 및 혈류 저하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혈류가 감소된 에리아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TIA에서의 브레인 퍼퓨전 스펙트의 롤을 보면 사실 이 TIA 자체는 이제 아까 그 인팍과 비교해서 CT나 MRI 소견이 정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한번 TIA가 있었던 환자는 그 이후에 다시 스트로크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요. 24시간 이내에 센시티비티는 한 60% 정도로 그 인파크에 비해서 이제 혈류 감소로 표현되는 경우는 적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퍼퓨전 스펙트에서 혈류 감소가 나타난 그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그 이후에 얼리 스트로크의 인스턴스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한다는 그런 임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브레인 다이아목스 스펙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뇌혈류가 아, 뇌관류압이 이제 어느 정도 변화하더라도 한 50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정상 뇌에서 뇌관류압의 변동에 대해서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기전이 그 오토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토 레귤레이션이 가능한 이유는 전제는 그 세레브럴 베스큘레이처에 베스큘러 리저브가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혈관 반응성이 좋아야지 관류가 떨어지면 약간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서 일정 혈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이제 관류압이 이제 많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스테노시스가 심해져서 이렇게 어, 정상적인 반응을
이제 바소 다일레이션을 할 수 없을 때는 굉장히 심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경우를 이제 이러한 경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이제 다이아목스 스펙트가 되겠습니다. 혈관 확장제에 의해서 혈관 반응성을 관찰함으로써 혈류는 지금 현재의 혈류는 정상이지만 혈역학적 부전이거나 또는 혈역학적 위험이 있는 경우 있는 그 부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가 다이아목스 스펙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이아목스는 아세타졸라마이드라는 약제로서 카바닉 안하이드라제 이니비터인데요. 브레인 티슈에서 pH를 낮춤으로써 세레브랄 바소 다일레이션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어, 정상적으로 퍼퓨전 된 그 브레인에서 CVF를 약 30에서 50%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스타졸라마이드로 인젝션 한 이후에 다시 혈류 영상을 찍어봤을 때 혈관 반응성이 정상인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CVF가 한 30에서 50% 증가하니까 그만큼 트레이서 업테이크가 증가한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겠고요. 그 vascular insufficiency, 혈관 반응성이 좋지 못한 그러한 혈관 테리토리에서는 CVF 리스판스가 적기 때문에 그 트레이서가 이제 증가하지 못하고 그 베이잘 스테이트와 비슷한 정도로 유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분을 정상과 비정상인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다이아목스 스펙트를 했을 때는 더 차이가 크게 되겠죠.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 같은 그 케이스에서 놓고 봤을 때 아까 MCA 테리토리에 임박이 왔었고 이렇게 베이잘 퍼퓨전 스펙트에서 에이시메트릭하게 이쪽 테리토리로 퍼퓨전이 감소된 소견이 있었던 그런 환자이고요. 다이아목스를 시행을 했을 때 레프트 사이드의 혈류가 이제 증가하고 라이트 사이드는 이제 굉장히 더 이런 에이시메트리가 심하게 돼 있죠. 결국 정상 쪽과 비정상 쪽에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그 베스큘라 리저브가 매우 심하게 감소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어떤가요? 이 환자는 이제 아마 라이트 MCA, PCA 이제 워터쉐드 존 쪽에 인팍이 있었던 환자이고요. 베이잘 스펙트 그리고 아스타졸라마이드를 투입한 이후에 이런 쪽에 이제 혈류 감소들이 더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베스큘라 리저브가 한 요 정도 이 부분에서 감소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이제 아마 MCA 쪽인데요. MCA 내로잉에 의해서 아마 이런 인팍션이 생겼고, 아마 여기를 넓혀주는 시술을 했을 때 이러한 혈관 반응성이 좋아져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무스 스펙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즉 베이잘 스테이트에서의 이제 브레인 퍼퓨전과 그다음에 이제 아세타졸라마이드와 같은 뇌 혈관 확장 자극 후에 이제 이 혈류를 비교하는 그런 검사에서는 혈관의 예비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측부 순환을 포함한 혈관 공급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데 혈관 공급이 이제 정상인 부위에서는 혈관 예비능이 보존되어 있으므로 혈관 확장 자극에 의한 혈류의 증가가 일어나지만 축부 순환의 발달이 부적절한 혈관 예비능이 고갈된 부분에서는 혈관 확장 자극에 의해서 혈류 증가가 일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뇌 혈류 스펙트 영상에서는 정상적인 혈류 증가가 일어나는 부위와 병변 부위와의 대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의 진단 예빈도 향상을 도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뇌혈관 질환의 범위와 예후를 판정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혈관 수술의 대상, 즉 이제 넓혀줬을 때 이게 그 혈관 반응성이 돌아올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환자를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고, 효과를 아까 그 케이스처럼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1차적 혈관 질환과 대사 저하에 의한 2차적인 혈류 감소를 감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임상적 유용성을 지닌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모야모야 디지즈에서의 이제 브레인 퍼퓨전 스펙트에 적응을 한번 살펴보면, 모야모야 디지즈는 그 ICA 터미널 포션이라든지 아니면 ACA, MCA 프록시말 포션에서 원인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스테노시스와 오클루전이 진행이 되면서 이로 인한 이제 뭐 헤모리지라든지 인팍션이라든지 스트로크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MR 안지오그래피에선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지랭이가 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브레인 퍼퓨전 스펙트에서는 퍼퓨전이 감소되거나 혹은 그 부분에 이제 세레브로 바스큘라 리저브가 감소되는 그런 소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51세 여자 환자고요. 노은 모야모야 디지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쪽에 보면 MCA 쪽으로 나가는 MCA가 거의 이제 관철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스캔티하게 일부 콜라테랄들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이잘 퍼퓨전을 찍었을 때는 양간 에이시메트리가 있으면서 양쪽 프론토 하이파리에탈 쪽으로 MCA 테리토리죠. 혈류가 감소된 소견이 있고요. 다이아목스를 했을 때는 이러한 소견들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지고 일부 템포랄 코텍스까지 인볼브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콜라테랄 형성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런 바스큘라 리저브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이건 코로날 영상이 사지탈 영상이 되겠고 코로날 영상에서도 비슷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큰 카테고리로 퇴행성 뇌질환의 평가에 있어서 말씀드리겠고 먼저 파킨슨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것을 이제 흑질 선조체로 나이그로 스트리아털 패스웨이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변성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퇴행성 운동장애이고요. 특징적으로 트레머, 리지디티, 브라디카이네자, 그리고 포스처럴 인스테빌리티 등의 특징적인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이제 정상인의 뇌 모습이고요. 미드브레인이고 이게 도파민 흡지 세포들이 모여 있는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가 되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뇌를 부검한 결과 이런 이제 도파민 세포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의 피그멘테이션이 이제 없어지는 소견을 보이고 있겠고 이런 모습을 보면 확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걸 우리가 항상 환자를 대할 때 이렇게 확진할 수는 없으니까 영상의 롤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파킨슨병에는 거의 75에서 80%가 이디오패식 파킨스니즘 IPD가 이를 이루게 되겠고요. 그 외에 한 20에서 25%는 파킨슨 플러스 신드롬 혹은 에이티피칼 파킨스니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파킨슨 피처 있잖아요. 트레머 리지디티, 브라디카이네지아, 포스처럴 인스테이티빌리티에 더해서 다른 어떤 에디셔널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질병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다른 이제 무브먼트 시간에 좀 더 배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도파민 뉴런 이미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나이그로 스트리아탈 패스웨이 이 시냅스 쪽의 신경화학적인 모습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타이로신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작용을 거쳐 도파민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 도파민이 베지클라 모노아민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이제 신경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시냅스로 도파민이 나가게 되겠죠.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서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면서 이 도파민의 작용이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사용하고 남겨진 이런 도파민들은 다시 이제 도파민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리업테이크 되어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과정 가운데에 이제 바인딩을 하는 트레이서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도파민 트랜스포터에 바인딩을 하는 라디오 트레이서가 FPCIT입니다. 이 FPCIT는 다른 여러 트레이서들에 대해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장점이 있는데 아주 초기 변화를 좀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얻었을 때 이 도파민 트랜스포터에 바인딩을 하는 라디오 트레이서를 사용했을 때 정상이라면 이 프리시네틴 뉴론, 즉 이 스트리아툼 영역에서의 이 섭취가 높게 나타내겠죠. 하지만 도파민이 감소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 즉 프리시냅틱 뉴런의 밀도가 낮아지는 그때에 보시면 여기가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도파민 트랜스포터는 하향 조절되겠죠.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하향 조절되면 FPCIT 영상을 얻었을 때 더 다른 트레이서들에 비해서 더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얼리 다이아그노시스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도파민 뉴런 이미징 중에서 이 FPCIT 펫, 즉 도파민 트랜스포터 이미징이 파킨슨병 진단에 가장 많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그 핵약 영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도파민 트랜스포터 이미징을 이제 하는 인디케이션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얼리 다이아그노시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 디지즈 시비어리티라든지 프로그레션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파킨슨병 즉 IPD와 APD, 에이티피칼 PD와 PD를 이제 감별하는 데 있어서 그 도파민 트랜스포터 이미징을 찍어보면 조금 섭취되는 양상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퍼런셜 다이아그노시스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매일 65세 환자이고 2년 정도 핸드 트레머가 지속된다고 해서 내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도파민 트랜스포터 영상이 되겠는데 이렇게 주변보다 섭취가 높은 부분들, 이 부분들이 곧 도파민 트랜스포터가 분포하고 있는 스트리아툼 영역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카우데이트 뉴클레우스와 양쪽 부타멘이 되겠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찍은 엑시알 영상,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이제 자른 이제 코로나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MIP 영상이고요. 우리가 펫을 얻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카우데이트 뉴클레우스구 부타멘입니다. 이렇게 도파민 트랜스포터가 유지되어 있으면 우리 뇌 속에 토끼 두 마리가 예쁘게 이제 위치하고 있는 영상으로 나타나겠고요. 트레머가 있어서 이렇게 FPCIT 영상을 얻었더니 양쪽 스트리아툼의 도파민 트랜스포터의 섭취가 정상적으로 관찰된다라는 의미는 이 트레머는 아마도 이센셜 트레머의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피메일 76세이고요. 브라디카이네지아, 레프트 트레머, 리지디티 등이 있었던 환자이고 임상적으로도 역시 PD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평가하기 위해서 FPCIT를 찍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처음 환자와는 달리 양쪽 부타멘의 섭취가 떨어져 있고요. 라이트 카우데이트도 역시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상에서도 보면 에이시메트릭하게 라이트 쪽에 스트리아툼 쪽에 섭취가 즉 도파민 트랜스포터가 감소되어 있고요. 이 환자의 MRI 영상에서는 아직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FPCIT 영상이 굉장히 그 초기에 구조적 변화 전에 어떤 펑셔널한
차이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MIP 영상을 봤을 때도 아까 그 예쁘게 자리 잡은 토끼와는 좀 다르게 이 뒤쪽에 도파민 섭취들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뻥 비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파민 트랜스포터는 그 질병의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비례해서 섭취 정도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디지즈 시비어리티와 컨코던트하게 섭취 감소로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킨스니즘의 그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에도 이 FPCIT 펫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노말 혹은 그 도파민 트랜스포터 시스템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에센셜 트레머 환자에서 이렇게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반면 IPD는 이 후타멘의 포스티로 도자 포션의 섭취가 감소가 매우 뚜렷한 것이 특징이고요. 그 외에 다른 atypical PD를 구성하는 PSP라든지 MSA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특징적인 도파민 트랜스포터 로스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킨스니즘을 평가하는데 디퍼런셜 다이아그노시스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퇴행성 뇌질환의 큰 카테고리로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기억장애와 기타 한 가지 이상의 다발적인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일상생활 장애가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증상으로는 이제 인지기능 저하, 또 이상 행동, 그리고 복잡한 일상 기능의 장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가장 치매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스 디멘치아가 되겠고 그 밖에 다른 이제 뭐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전측두엽 치매라든지 혈관성 치매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비가역적인 인지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뇌조직 내에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과 또 세포 내에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을 함유하는 신경섬유 농축제를 특징적인 병리 소견으로 하고 있습니다. 뇌조직 검사와 내생검이 확진이겠지만 너무나 침습적이고 사실 이렇게 평가하진 않고요. 최근에는 아밀로이드 영상용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펫을 사용함으로써 병태 생리를 반영하고 비침습적으로 비교적 초기에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사실 뭐 바로 아침에 그 다음 날에 치매가 확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프리클리니컬한 스테이지를 거쳐서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스테이지를 거친 다음에 알츠하이머 디멘치아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디지즈 스테이지에 따라서 변화되는 바이오마커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초기에 즉 증상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는 아밀로이드 펫으로 브레인 내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런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면서 그 부분에 시냅틱 디스펑션이 일어나면서 FDG 펫에서도 메타볼릭한 메타볼리즘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또 타우 메디에이트 뉴로널 인저리를 평가하면서 또한 브레인 스트럭처럴 이미징, 즉 MRI에서 아트로피가 진행이 됨과 동시에 클리니컬 디지즈, 클리니컬 심텀이 악화되는 이러한 단계들을 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AD에서 그 아밀로이드 핵약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우리가 FDG로 브레인의 메타볼리즘을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알츠하이머 환자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FDG 자체는 난스페시픽하지만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
아밀로이드가 뇌에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 자체로 시냅틱 디스펑션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메타볼리즘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었고요. 그 이후에 아밀로이드 스페시픽한 트레이서가 개발이 됨으로써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C11 PIB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굉장히 스페시픽하긴 하지만 이 C11이라는 그 방사선 동위 원소는 반감기가 20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미테이션이 있었고 최근에 이런 리미테이션을 극복한 것이 F18 레이블링된 아밀로이드 트레이서들입니다. 그, 그 제약회사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병원에서 이제 뉴라체크를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반감기도 좋고 스페시픽하기도 해서 현재는 이 아밀로이드 F18 레이블링된 아밀로이드 트레이서로 많은 연구와 그리고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밀로이드를 스페시픽하게 바이딩하는 트레이서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보여지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정상 환자이고 이게 AD 환자에서 영상을 얻은 건데요. 정상 환자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일부 이렇게 섭취가 보이는 부분들은 화이트 매터 트랙을 따라서 난 스페시픽한 아밀로이드 트레이서의 섭취입니다. 그리고 AD 환자에서는 이런 코텍스 쪽으로 아밀로이드 버든이 쌓이면서 이런 부분들의 트레이서 섭취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난스페시픽한 섭취는 아밀로이드 트레이서 자체가 라이포필릭하기 때문에 이런 마일렌 시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섭취를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메일 68세 환자분이시고 사실 이분은 이제 커그니티브 노말 페이션트였고요. 이것이 이제 아밀로이드 펫입니다. 뭔가 그 아까 FPCIT 랑은 조금 더 다른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 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 이제 코텍스 쪽, 그 버텍스 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잘린 엑시아 영상이고요.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화이트 매터 트랙을 따라서 좀 난스페시픽하게 이제 트레이서 섭취가 있고요. 이런 코텍스 쪽은 사실은 섭취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MRI의 트랙토그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은 이런 프리큐네어스, 템포랄, 프론탈, 또 파리에탈, 인터 헤미스피어의 피셔 등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가장 먼저 섭취가 되면서 이런 이제 화이트 매터와 이제 그레이 매터의 이제 그런 경계가 소실되는 그런 양상으로 AD 환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봐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환자 케이스 함께 보겠습니다. 그 피메일 55세 환자고요. 치컨프레이는 기억이 안 나고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제 뉴사이콜로지컬 평가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고요. 다양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환자입니다. MMSE 스케일이 낮았고 그리고 이제 GDS, CDR 같은 스코어도 낮았던 환자입니다.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을 때 아까 그 정상 대조군, 정상 코그니티브 노말 환자가 보였던 모습과는 좀 다르죠. 화이트 매터와 그레이 매터의 경계가 무너졌고 코텍스를 따라서 디퓨즈하게 이제 뭔가 트레이서 섭취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에도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뭔가 좀 디퓨즈하게 섭취가 증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디지즈 카테고리에서 아밀로이드 펫을 찍어서 그 코텍스의 섭취 정도를 평가한 그런 저널이었고요. 저널의 이제 어떤 그림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헬시 컨트롤에 비해서 AD 환자의
코티칼 아밀로이드 섭취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MCI에서도 일부 이제 약간은 섭취가 보이고 있습니다. DLB에서도 이 DLB 자체도 이제 아밀로이드 패솔로지를 가진 질병이기 때문에 섭취가 어느 정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같은 이제 디멘틱 증상을 나타내지만 아밀로이드 패솔로지가 아닌 바스큘라 디멘치아라든지 프론토 템포랄 디멘치아 등에서는 코텍스의 아밀로이드 섭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아밀로이드와는 조금 다른 타우펫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밀로이드는 이제 가장 초기에 변화하는 그 바이오마커로 알려져 있고요. 타우는 어,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과 동시에 신경 손상이 진행된과 동시에 CSF이던 그리고 이렇게 펫 영상에서든 변화를 보이는 트레이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트레이서들이 이제 사실은 몇 년 전에 FDA를 거쳐 최근에는 임상에서 오더를 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제 타오는 최근에 이제 하나 정도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았고요. 하지만 그 속도로 미루어 봤을 때, 한 뭐 몇 년 뒤에는 이 타우펫 자체도 우리가 직접 환자를 보면서 오더를 내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밀로이드 펫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고 있고요. 이 섭취되는 양상조차도 조금 다른데요. 아밀로이드는 이 디퓨즈하게 코텍스의 아밀로이드 버든을 이제 형상화하였던 것이고요. 타우펫은 이 타우 자체가 초기에는 메디알 템포랄 코텍스에 섭취가 되면서 좀 진행이 될수록 이게 라테랄 템포랄 코텍스, 프론탈, 옥시피탈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순서를 밟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밀로이드나 타우처럼 스페시픽한 그런 트레이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타우가 생기고 했을 때 시냅틱 디스펑션에 의해서 브레인 메타볼리즘 자체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를 영상화한 것이 FDG 패시티가 되겠고요. 아밀로이드나 타우가 없었을 때에는 사실 이 FDG로 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 환자를 평가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소견은 템포랄 파리에탈 코텍스의 하이포 메타볼리즘 그리고 프라이머리 센소리 모터 코텍스라든지 비절 코텍스는 상대적으로 스페어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상 메타볼리즘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코텍스의 메타볼릭 액티비티가 높고 양쪽 디크레이 매터 섭취가 높고 그리고 이제 세레벨럼은 이제 이런 코텍스보다 조금 세레벨라 코텍스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정상 소견입니다. 환자 케이스를 한번 보면 52세 남자 환자였고 전직 파일럿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불행한 일들이 있은 뒤에 우울감도 있고 이제 여러 판단력도 저하되어서 검사를 받게 되었던 환자였던 것 같고요. MMSE가 떨어져 있고 메모리 디스펑션이 심해져서 내원하여 검사를 해봤더니 이때는 이제 아밀로이드 이미징이 없었고요. FDG 펫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이 프리큐네우스 쪽에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양쪽 파리에탈, 템포랄 쪽의 섭취도 떨어져 있습니다. XR 사지탈 코로나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징적인 메타볼릭 어브노멀리티를 보이고 있었고 AD에 합당한 이제 소견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MRI에서는 뚜렷한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FDG가 굉장히 좀 펑셔널한 이미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더욱더 이런 아밀로이드 펫이 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리고 어떤 라지 스케일의 연구를 진행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바이올로지컬 데피니션에 아밀로이드 펫이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알츠하이머 컨티넘에 속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밀로이드 펫이 파지티브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 이 아밀로이드 펫을 이용한 연구라든지 이런 임상적인 역할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혈류 공급을 통한 포도당에서 지속적인 ATP가 합성이 되면서 세포에선 정기적 신호를 발생하게 되고 간질 발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간질에 사용하는 핵의학 영상은 브레인 퍼퓨전 스펙트입니다. 이 퍼퓨전 스펙트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의약품은 주사 이후에 30초에서 60초 범위 내에 뇌혈류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저하는 당시에 IV를 하게 되면 그 시저 포커스 에피lep틱 존에서 혈류 증가를 그대로 영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익탈 퍼퓨전 스펙트를 시행하게 되고요. 템포럴 로브 에필랩시에서는 80에서 100% 정도의 센시티비티를 지니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저와 시저 사이 인터 익탈 스테이트라든지 시저한 이후 포스트 익탈 스테이트에서 퍼퓨전 스펙트를 시행하거나 이때 FDG 펫을 시행하게 되면 그 시저 있는 그 시즈가 있었던 그 부위는 reduced 혹은 absence 트레이서 업테이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모식도로 한번 살펴보면 시저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익탈 스테이트가 되겠죠. 이때 브레인 퍼비전 스펙트를 시행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메디얼 템포럴 쪽이 시저 포커스 존이라고 하면 이 부위에 혈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위치는 다르지만 어쨌든 제 템포럴 쪽에 혈류가 증가한 부분으로 표현이 되겠고요. 시저와 시저 사이, 즉 포스트 익탈 혹은 인터 익탈 스테이트라면은 얼리 포스트 익탈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정기적인 신호가 줄면서 혈류가 감소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터 익탈 스테이트에서 FTG 펫을 찍을 수 있겠는데요. FTG 펫은 주사하고 나서 1시간 뒤에 그 영상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 펫이라는 것은 좀 찍을 수가 없고요. 인터 이탈 스테이트에서 FTG 펫을 찍었을 때 이쪽 혈류 감소를 보였던 시저 포커스 존에서 마찬가지로 브레인 메타볼리즘이 감소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뇌촉색 영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 흐름을 모식도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테랄 그리고 서드 벤트리클의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생산된 CSF는 서드 포스 벤트리클 건처 세레브로 메둘러리 시스턴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CSF가 급속히 아래쪽으로 스파이널 코드 아래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세레브럴 컨벡시티에 모이게 되겠고 아라크노이드 빌라이를 통해서 정맥계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핵약 영상으로 이미징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주사가 된 경우에 그 CSF 스페이스로 주사가 된 경우에는 주사 후 1시간에 베이잘 시스턴 쪽에 이제 트레이서 액티비티가 관찰이 되겠고요. 2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프론탈 포션과 라테랄 그 실비안 피셔 쪽으로 그 트레이서 액티비티가 관찰이 됩니다. 그 이후 6시간 이후 12시간 정도 되면은 세레브랄 컨벡시티에서 방사능이 관찰이 되고 24시간 이후에는 대부분 정맥계로 흡수가 되어서 이 이후에는 베이잘 시스턴이나 실비안 피셔 쪽으로 액티비티가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베이잘 시스턴이 되겠고요. MRI 영상과 비교하면 인터헤미스피어의 피셔, 이 실비안 피셔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지탈 영상에서 이제 보여지는 구조이고요. 자, 이러한 CSF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트레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고, 이러한 트레이서를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펑처해서 주입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뇌실에서 지주막하강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어, 이런 요추천자로 방사성 의약품을 주입한 경우에 뇌실 내로는 방사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뇌실 내 액티비티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인디케이션은 수두증의 감별 진단, 자발성 두개 내 저합의 진단, 단락 기능의 평가, 뇌척수액 누출의 평가 등이 있겠고요. 이런 수두증의 감별 진단으로는 이 뇌실계와 지주막하강 사이에 교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통성, 커뮤니케이팅, 비교통성, non 커뮤니케이팅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특징적인 소견이 있는데 커뮤니케이팅 하이드로세팔루스의 경우에는 뇌실로 트레이서 액티비티가 관찰이 되고 뇌실 내 방사능이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non 커뮤니케이팅의 경우에는 이 뇌실과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를 잇는 포라멘 몬로라든지 세레브럴 아퀘덕트 이런 부분에 종양 등이 위치하는 경우에 교통이 없기 때문에 역류는 관찰이 되지 않는 소견, 그러나 단지 트레이서의 소실이 지연되는 소견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케이스 보겠습니다.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의 경우인데 메일 52세고 특징적으로 게이트 디스터번스, 메모리 디스터번스, 유리너리 인컨티넌스가 있습니다. 매우 특징적인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의 소견인데 이것을 진단하는 데 있어 CSF 스터디에서 커뮤니케이팅 하이드로세팔루스를 진단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뇌척수액 단락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환자의 CSF 영상인데요. 아까 초기에 보여드렸던 것과 달리 이렇게 보이지 말아야 될 액티비티가 보입니다. 즉, 커뮤니케이팅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있기 때문에 뇌실로에 역류가 나타나서 트레이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러한 소견들이 지속되는 경우 24시간 이후에도 액티비티가 관찰되는 경우에 커뮤니케이팅 하이드로세팔루스로 진단할 수 있겠고 아까와 같은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이면 이 환자는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베이잘 시스턴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벤트리클 내의 트레이서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스폰티니어스 인트라크레니얼 하이포텐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체위성 두통입니다. 선행 인자가 없고 이제 기립함에 따라서 이제 저혈압이 오는 그런 질환이고요. 시스터노그래피가 로컬리제이션에 가장 센시티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때는 이렇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의 주행을 따라서 우리가 영상을 얻게 되는데 2시간째, 4시간째 영상에서 이렇게 CT 정전 쪽으로 액티비티가 리키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블러드 패치를 줘서 치료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뇌종양을 진짜 간단히 보면은 뇌종양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종양 자체의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을 보는데 FDG 펫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브레인은 굉장히 이제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높기 때문에 하이 그레이드 튜머라고 하더라도 노말 그레이 메타와 비슷한 정도의 메타볼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을 보는 트레이서 자체가 난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이나 인펙션과 좀 감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뇌종양 평가에는 FDG가 좀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미테이션을 극복하고자 다른 트레이서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아미노애시드 메타볼리즘이라든지 셀 프롤리퍼레이션을 봄으로써 좀 더 스페시픽하게 뇌종양을 진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메디알 템포랄, 레프트 메디알 템포랄 쪽에
그리고 라이트 파리에탈 쪽에 하이퍼 인텐시티를 보이는 튜머 라이크 리전이 있고요. FTG 펫에서는 사실 다른 부분의 코티칼 메타볼릭 액티비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되게 하이 그레이드의 튜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에이시메트릭한 섭취들만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노이드 애시드 트레이서인 에프도파 펫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PBB가 깨지면서 좀 더 로컬리제이션이 쉽게 관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핵의학 영상으로 좀 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튜머 리커런스와 레디에이션 체인지의 감별입니다. 피메일 49세 OP와 RT를 한 이후에 13개월 뒤에 다시 영상을 찍었더니 이렇게 레프트 프론탈 쪽에 레귤라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부분이 새롭게 생겼고요. 메사이오닌 펫에서 섭취가 높았습니다. 아래쪽의 경우는 피멜 25세 OP와 RT 이후 21개월이 지난 이후에 또 영상을 찍었더니 이렇게 페리페랄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리커런스를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새롭게 생겼고요. 메사이오닌 펫에서 뚜렷하게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부분에 약간의 서툴한 서치가 있지만 위쪽과는 비교해서 좀 마일드한 양상이었습니다. 이 위쪽의 경우는 리커드 튜머로 컨펌이 되었고 아래쪽의 경우는 글라이오시스로 컨펌이 되었던 경우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제가 강의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이 브레인을 찍은 다양한 핵의학 검사이고 각각이 어떤 검사인지 또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 소견인지 왜 하는지 등을 아시면 이번 수업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첫 번째 경우는 퍼퓨전 스펙트죠. 브레인 퍼퓨전 스펙트이고 우리가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는데 또 여러 가지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검사이고 이것은 이 왼쪽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파인한 그런 레졸루션이 좋은 영상이죠. 그 섭취되는 패턴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을 보는 FDG 패시티이고요. 이것은 브레인인 것 같은데 일정 부분에만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섭취가 되어 있는 도파민 트랜스포터 이미징 FPCIT 패시티이고 자, 이것은 아마 정상과 비정상 환자를 구분해 놓은 영상이고요. 섭취되는 패턴을 봤을 때 아밀로이드 패시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